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좀 어이없는 일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법적으로 소송 중이긴 한데 예비 며느리였던 상대 집안의 딸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 아들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부는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주방장이었고 저는 홀과 카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아들과 인연이 만들어진 건 어느 겨울날 한방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눈보라를 뚫고 식당 안으로 들어온 한 아이가 있었어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지쳐있던 아이는 배가 많이 고픈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더니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하더라고요. 그때 식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이 혼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짜장면 주문이 들어왔는데 아이가 많이 배가 고픈 것 같다며 양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평소에도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하루 날 잡아 노인분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식당에 당장 돈이 없는 분들이 가끔 찾아와서 도움받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들어온 아이의 모습을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수 있었고 돈을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프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는 눈보라를 뚫고 들어왔는지 아이의 상황이 안타깝고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아이가 기다리던 음식이 나오자 허겁지겁 배를 채운 모습을 보니 너무 딱하더군요. 추운 겨울날 입고 있던 옷도 두껍지 않은 얇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상당히 낡은 상태였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나온 남편은 짜장면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아이를 보더니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볶음밥과 탕수육을 추가로 만들어 저에게 내어 주었어요. 아이는 볶음밥과 탕수육을 보더니 자기가 주문한 게 아니라고 당황해 하길래 서비스라며 긴장하고 있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미소로 아이의 긴장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내어준 음식까지 깨끗이 비운 아이는 카운터로 걸어오더니 머뭇거리면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카드를 내밀며 이 카드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냐고 물어보며 불안한 표정을 보이길래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건네봤더니 결제를 하는 척 하면서 저희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면서 배고플 때마다 밥 먹으러 오면 된다고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그 아이와 저희 부부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 가끔 식당에 찾아온 아이는 매번 종량제 카드를 내밀며 짜장면을 사 먹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의 집안 사정을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저희가 아픈 곳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만 제공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식당에 찾아온 한 여자가 짜장면을 먹고 있는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밖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여자를 붙잡았어요. 누구신데 다짜고짜 이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거죠?
아직 다 먹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끌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대충 봐도 친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놓으시죠. 아니,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가는지 알아? 내가 친엄마는 아니더라도 얘를 먹여주고 채워주고 있으니 엄마나 다름없지. 관리해야 될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내가 보육원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지? 너 하나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라도 나면 내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거 몇 번이나 말했어. 저번에도 나가지 말라고 크게 혼났으면 말귀를 알아들어 먹어야지. 이리 와. 너 혼자만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멋대로 굴 거야? 저기 일단 놓고 얘기하세요. 보육시설이라뇨. 그럼 이 아이는 부모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신없이 밥을 먹고 있는 아이를 무작정 끌고 나가면 어떡해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보육원에서 밥을 얼마나 시원찮게 줬으면 며칠 굶은 애처럼 허겁지겁 먹고 있었다고요. 참나, 원장인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무슨 밥을 줘요? 굶기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죠. 근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리 내놔봐라. 뭐야 이건? 어디 갔나 했더니 네가 가지고 있었어? 이걸로 여태껏 이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은 거야? 이건 신용카드가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카드라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카드인데 내 지갑에서 몰래 카드를 꺼내 가지고 나온 거야?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딱해 보인다고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해 준 것 같은데 얘는 쓰레기 종량제 카드만 있으면 밥을 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예요. 그쪽 딴에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피곤한 일이 되는 거라고.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값 얼마예요? 오죽 딱해 보였으면 그랬겠습니까? 돈 받을 생각 애초부터 없었고 혹시 몰라 그 카드는 저희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카드라고 얘기해 줬었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 밖으로 맴돈다면 그건 보육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찾아오겠어요.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 교육 문제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다음부터 사고를 안 친다고요. 어찌됐든 음식값은 안 받겠다는 거죠? 다음에 이걸로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밖으로 나오면 그땐 평생 세상 빛을 못 보게 될 줄 알아. 다른 애들은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지내고 있는데 너만 왜 설치는 거야? 다른 애들도 보고 배우기 전에 오늘 따끔하게 혼 좀 나야 되겠다. 아니, 당신이 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를 혼낸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밥 좀 먹겠다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요? 이 아이가 일탈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나요? 조용히 밥만 먹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사고 없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간 것만도 다행 아니에요? 당신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이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입양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 내가 한두 번 겪은 줄 알아? 당신들 애 안 키워봤지? 딱 보니까 아직 아이가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엔 당신들처럼 아이한테 접근해서 도와주는 경우 정말 많아. 애가 딱하고 불쌍해 보이니까 마음이 아파서 입양 결정하지. 그런데 나중엔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결국 아이를 다시 보육시설로 놓고 가버리더라고. 무슨 애완동물 키우다 버리는 것 마냥 상황이 안 된다고 하거나 아이랑 살아보니까 자기들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며 무슨 육아체험 경험해 보는 것처럼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몰래 놓고 간 뒤 잠적해버리는데 내가 그걸 한두 번 겪었는지 알아? 그런 아이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내 옆에 있는 게 100배, 1000배 낫다고. 당신들도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보여서 욱하는 마음에 입양한다 하겠지만 그건 이 아이한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괜한 기대가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본인들 몸이나 간수 잘하세요. 보육원 원장이라는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 차에 태웠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아이는 차에 올라타기 전까지 저희 부부에게 눈을 떼지 못했고 그 눈빛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은 아니었는데 워낙 삶이 바쁘고 봉사활동 위주로 살다 보니 아이 키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직원 없이 중식당을 운영한 이유도 그런 인건비 모아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남편과 단둘이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와 헤어지고 난 뒤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가 못했어요. 보육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었고 어디 다치거나 원장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불안한 마음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희가 보육원에 가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남편과 함께 보육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보게 된 아이는 온갖 굳은 일은 혼자 다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원장이라는 사람은 그 아이한테 소리치며 조금도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많이 힘들고 지쳤는지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걸 본 원장이 꾀를 부린다고 손을 올리려는 순간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원장한테 소리치며 달려가 강하게 밀친 뒤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입양하겠다며 잡고 있던 아이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입양을 하게 되면서 아이와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13살이었던 아이는 부모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2살 정도 됐을 때 보육원에 버려졌다는 것 말고는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제 아들이 되면서부터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고 현실에만 충실하기로 했었죠. 저희 부부는 아이와 한 가족이 된 이후 제 아들이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게 뒤에서 모든 걸 지원해 주었습니다. 살면서 당연히 웃고 울 때도 많았지만 그런 시간을 이겨내 오면서 서로 의지하다 보니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저희 부부의 얼굴에는 주름도 많이 생기고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에 반해 제 아들은 아주 잘생기고 건강하게 잘 커주었죠. 무엇보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펼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희 부부 삶에
만족감은 상당히 컸었어요. 이런 행복이 앞으로 평생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놀라운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던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지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좀 놀라긴 했었지만 혼자 자립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제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누군지 얼굴 한번 보자며 식당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제 아들이 어느덧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니 모든 걸 다 얻은 느낌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아이를 입양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어 망설였다면 제 아들의 인생은 지금보다 많이 바뀐 삶을 살고 있었겠죠. 저희 가족보다 더 부유한 집안에 입양을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악덕했던 그때의 원장을 봤을 땐 제가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의 인생은 불행만 펼쳐졌을 확률이 훨씬 더 컸었겠죠. 잘한 선택이었고 남편과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일주일 뒤 주말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며 약속을 잡았어요. 그날을 위해 저희도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꽤 오래돼서 낡았지만 식당 간판도 최대한 깨끗하게 닦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공간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시부모 입장에서 예비 며느리를 봐야 한다는 건 가끔 생각은 해봤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느낌이 좀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을 가진 상태에서 저희 부부가 기다리던 예비 며느리를 보게 될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녁으로 일정 계획을 잡게 된 터라 식당 문을 일찍 닫기 위해 마지막 손님을 받은 뒤 마감됐다는 팻말을 붙이려는데 식당 문을 잡은 여자가 저를 밀치며 무작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침착하게 미소를 띠며 금일은 사정 때문에 식당 문을 일찍 닫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좋게 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도 주문을 받으라면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남편한테 물어보니 금방 만들어주겠다면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간 남편은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오기 전에 서둘러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께 음식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희 부부는 급하게 식당 안을 정리한 뒤 아들과 예비 며느리와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했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남편이 먼저 들어간 사이 손님은 식사를 끝냈는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손짓을 하길래 가까이 다가가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순간 손님이 먹다 남은 짜장면을 제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대로 짜장면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충격적인 상황에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미용실에 찾아가 머리 만지고 화장까지 전부 고생해서 했는데 개념 없는 손님의 행동으로 인해 정말 중요한 날을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 내민 거야? 내가 오늘 일이 바빠서 겨우 첫 끼를 먹게 된 건데
나보고 이딴 음식을 저 먹으라고? 그쪽은 만들기만 했지. 먹어보기는 했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중식당이라고 하길래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왔더니만 완전 쓰레기 음식을 팔고 있었네.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고 돈을 받으려 들어? 아니,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로 하면 되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쪽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아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애초부터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이 집 소문 좀 났다고 아주 개판으로 운영하는구만.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옷 갈아입는 동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짜장면을 머리 위로 엎은 건데?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면 되잖아. 그쪽이 주방장이야? 짜장면 먹어는 봤어? 이딴 걸 음식이라고 나한테 제공을 한 거야? 아주 형편없더구만. 이딴 걸 팔면서 돈을 받으려 들어? 정말 말 웃기게 하시네.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 음식이 맛이 없었다고? 정말 맛이 없었으면 한 젓가락 하고 말았겠지. 거의 다 먹어놓고 괜히 돈 내기 싫으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내가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았나 본데 당신이 저지른 행동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 감이 안 잡히지? 영업방해죄로 고소해야 정신 차릴래?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 다시 서둘러 준비를 해야 되거든? 조용하게 넘어갈 테니 음식값 지불하고 오늘 아침에 미용실 가서 머리 만진 값만 주면 더는 일을 키우지 않을 테니까 쓸데없이 안 좋은 상황 만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돈만 지불한 뒤 다시는 식당 앞에 얼씬거리지 마. 지금 손님을 상대로 협박하는 거야? 정작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군데 내 앞에서 큰 소리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갑자기 찾아와 식사를 마친 손님이 그날 일정을 망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음식값과 미용실에서 머리 만진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테이블에 있던 빈 그릇을 들어 사정없이 제 뺨을 내리쳐 버렸습니다. 식당 안에 울려 퍼질 정도로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가는 순간 힘들게 부여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게 되었고 식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탕수육 접시를 그대로 들어 손님의 면상에 그대로 밀어 버렸어요. 그리고 따로 달라고 했던 탕수육 소스를 손님의 머리 위로 전부 부어버린 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개념 없는 손님 하나 때문에 그날 일정을 망치게 되자 남편은 급하게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날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설명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탕수육 소스를 뒤집어 쓴 손님이 자기 사이가 누군지 아냐고 법을 다스리는 검사라고 식당 안의 물건들을 전부 집어던지며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식당의 문이 열렸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식당 안의 풍경을 제 아들과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예비 며느리가 전부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왔어요. 저희가 좀 일찍 왔죠? 어머니, 아버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온몸에 왜 짜장면이 묻어 있는 건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말도 마라. 저 여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했는데도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니 음식을 주문하는 거야. 배가 많이 고파 보이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손님으로 받았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어놓고 형편없다면서 갑자기 먹다 남은 짜장면을 내 머리 위로 엎어 버렸지 뭐야. 저 여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사위가 검사라고 더 난리를 치면서 식당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내 살다 별 이상한 사람 때문에 오늘 정말 중요한 날에 이게 무슨 꼴이니? 아휴, 오늘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싶어서 허락받으려고 왔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요. 나도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네. 저기, 잠깐, 고기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엄마 맞죠? 아니, 숨지 말고 얼굴 좀 보여달라니까요. 엄마 맞잖아.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여기 민호 오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이라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건데? 엄마 설마 오늘도 아빠랑 싸우고 뛰쳐나온 거야? 어머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영아, 너희 어머님이 왜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이러고 계시는 건데? 고개만 숙이지 말고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일을 어쩐다냐. 여기가 자네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이었어? 아니, 나한테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많은 식당 중에 하필 예비 사돈 되실 분의 식당에 들어오다니. 알았다면 나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지. 아니, 글쎄, 너희 아빠가 나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가 딱 걸렸지 뭐야. 그래서 한바탕 하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분이 안 풀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눈에 보이는 식당으로 무작정 들어온 거거든. 너는 알잖아. 엄마가 극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는 거. 그래서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밀어 넣었는데 화가 안 풀려서 나도 모르게 예비 사돈 분들인 줄도 모르고 화를 내버렸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봤어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예비 사돈분들께 화를 풀어버렸네요. 이를 어쩐다니. 식당에 피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쪽 가정 문제 때문에 남의 가정에 피해를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쪽 사이가 검사라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제 아들이 검사인 걸 이용해서 믿고 더 난리를 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 아들이 안 볼 때 뒤에서 이것보다 더 난리를 쳤겠네요. 민호야,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엄마가 반대를 해야 될 것 같다. 누구보다 너를 위해서 결정을 내린 거니 서운해하지 말고 좋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저런 집안에 네가 사이로 들어가는 건 엄마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반대할 거니까 나중에 더 좋은 집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쪽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힘들 것 같네요. 예비 사돈이 될 뻔했던 그 여자는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제 아들을 사이로 보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로 인사왔던 여자는 자기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면서 가족들과 연을 끊고 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싶다며 저에게 애원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이런 상황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둘의 관계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다른 건 다 참아도
자기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준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여자에게 고소 진행을 했어요. 제 아들이 검사인 걸 알고 있던 여자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제 아들의 분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던 터라 선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죠. 그런데 예비 며느리로 인사왔던 그 집안의 딸이 하루도 빠짐없이 식당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못난 자기 부모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다고 매일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될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은데 용서해주고 합의로 끝내는 게 어떻겠냐고 대화를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고 그 여자에 대한 선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용서를 해준다면 나중에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를 게 뻔하다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에 따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면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사람을 상대로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손님이고 거기에 더해 사이로 들어오게 될 사람이 검사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낮잡아 보면서 함부로 대한 건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 아들이 보육원에서 지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원장이라는 사람인 자기의 위치가 제 아들보다 높다고 함부로 대했던 그런 행동들이 제 아들한테는 상처였고 그런 사이가 보기 싫어 검사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은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도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시작된 인연이 기막힌 대역전극이 되었고 현재는 멋진 검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길을 걷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아들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미래에 어떤 행복을 가져오게 될지 그건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죠. 여러분들께서도 목표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가실 텐데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 소원하시는 일이 전부 이루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1년차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엄마 건강검진 때문에 잠깐 대학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별로 보고 싶진 않았지만 저를 버린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잠깐 병실문 앞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사지마비로 천장만 바라본 채 눈만 멀뚱히 뜬 상태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때 한순간의 선택이 저희 둘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작년에 아이를 가졌을 때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했었던 시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적이 있었어요. 며느리 취급도 않던 시모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말에 먼저 찾아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이미 시모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게 되었고 이미 이혼 얘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매번 오락가락 했었어요. 언제는 잘해줬다가 또 언제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본인 아이가 아니라면서
자기는 아이를 원한 적이 없었는데 임신했다고 매일같이 화를 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모가 저희 부부 사이를 좋게 봐주셨다면 이런 문제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뒤에서 남편한테 오해를 만드는 말들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바람에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남편 입장에서는 모든 게 의심스럽게 느껴졌었나 봐요. 나중엔 외출하는 게 두려워질 정도로 저 또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시모가 저는 반갑지 않았어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지만 시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제 배를 빤히 바라보더니 어이없는 말을 했고 그 한마디에 화가 난 저는 그간 쌓였던 불만들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밖에서 딴 놈과 놀아나서 생긴 아이라고요?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네가 하도 다른 남자들과 붙어 노니까 혹시 몰라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열을 올리니? 보통 이런 말 했을 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가 지금 보인 태도가 나를 더 의심하게 만든다니까. 말로는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친자라곤 하지만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 네가 처음부터 나한테 의심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지만 살아온 환경은 달라지지 않거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안 써더니 예전에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너를 키웠을 때 옆에서 뭘 보고 배웠겠니?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너랑 내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으니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아 내쫓아 버리고 싶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손자일 수도 있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유전자 검사부터 하도록 해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까봐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요?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적 아버지랑 이혼하고 저 먹여 살리기 위해 숙식 제공을 해준다는 말에 잠깐 들어가 일했던 과거의 일들 때문에 이러시는 거 정말 불쾌하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 술집에 있었을 때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술집 마감할 때 청소하는 일만 했었다고요. 제가 전부 다 지켜봤었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건 절대 없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세요? 그거야. 나는 못 봤으니까 네 말을 100% 신용할 수는 없지. 중요한 건 술집에서 일을 했다는 거잖아. 뒷조사하면 과거 이력까지 다 알아낼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야. 그리고 내 아들도 너를 의심하고 있다는 건 네가 그동안 보인 행실이 잘못됐다는 건데 그동안 어떻게 처신하고 다녔길래 저러는 거니? 이게 다 어머님이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든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이한테 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것처럼 계속 주입시키지 않았어요? 시모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밀어붙이는 바람에 시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신부 대기실에 있었던 저에게 찾아와 내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며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떨어뜨려 놓겠다며 뭣도 없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결혼식 날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 하나 바라보고 눈물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시모는 저희 집안의 치부를 캐내서
남편한테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처음에야 당연히 저는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시모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듣던 남편은 조금씩 심적으로 힘들었는지 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배달을 요청하려고 주소를 적은 다음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저희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건네주었는데 전달받은 직원이 제가 장을 봐놓은 카트에 테이프로 붙이려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직원이 들고 있던 메모지를 뺏었습니다. 일을 해야 될 남편이 무슨 이유 때문에 마트에 왔는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제 앞에 나타난 모습에 당황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보며 마트에서 화를 냈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할 말을 잃었었고 남편한테 실망을 했지만 이미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에서 시모가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마트에서 제가 어떤 남자와 심상치 않은 관계라며 남편을 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마트에서 직원한테 꼬리치는 모습을 봤다며 사진 한 장을 남편의 핸드폰에 전송을 했었습니다. 저에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장면을 봤을 땐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딱 봐도 물어보는 상황인데 시모는 바람 피우는 장면이라고 상상을 하게끔 추가적인 설명으로 남편을 힘들게 했어요. 시모가 억지로 만들어낸 상황들이 남편도 처음엔 믿지 않고 무시했었지만 계속되는 시모의 주입이 남편을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상상하게 만들었는지 결국 의처증이라는 정신적인 병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잡으려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집에서 외출을 하게 되는 날은 거의 없었고 남편한테 저는 가벼운 여자가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잘해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무서울 정도로 화를 내면서 저까지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다녀간 이후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남편은 처음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좋아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면서 혼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 또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죠. 시모의 뱀 같은 혀 때문에 남편이 정신질환자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시모는 저와 이혼을 하게 만들 생각만 가지고 끊임없이 남편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 해도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아이만 데려가고 저를 내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시모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바뀌지 않는 남편은 시모가 다녀간 이후 힘들어하는 저에게 퇴근하자마자 또다시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어요. 뱃속의 아이는 남편의 아이인데도 증오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할 수 없어?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이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서로 속 편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언제까지 이럴 건데? 당신만 병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하루를 버티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다고. 이게 사는 거야?
지방 곳곳에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CCTV를 설치해서 나를 감시하고 있잖아. 당신이 나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주기 전까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만들어놨으면 이제 그만 믿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겠어? 회사에 다니는 거 다른 남자와 눈 맞을까봐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퇴사까지 강요해놓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불안하다고 집에만 있으라더니 이젠 CCTV까지 전부 다 설치해서 숨도 못 쉬게 감시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얼마나 보여줘야 믿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차라리 그만 이혼하자. 당신 어머님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혼하지 않으면 뒤에서 지속적으로 당신을 괴롭힐 거야. 앞으로 더 심하면 심했지 좋아질 수는 없을 거라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유전자 검사를 해도 내 생각엔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이미 당신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버렸고 나 또한 너무 큰 상처들로 인해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놓친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멀리 이사 가자고 했었는데 당신이 가족들과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사는 걸 원하는 거야? 당신 요즘에 나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조만간 손까지 올릴 것 같아 너무 불안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만 갈라서는 게 좋겠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인 나를 믿지 못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이제 그만 당신도 결정해줘. 내가 왜 너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너 때문에 고통을 받아온 시간이 얼마인데 그냥 너를 보내주고 끝내라는 말이 나와? 딴 남자랑 이미 살 곳까지 정해놨냐? 이렇게 급하게 정리하려는 거 보니까 다른 남자 생긴 게 확실한가 보네. 뱃속에 있는 그 남자의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하냐?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제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맞게 된 남편은 집안의 물건을 전부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서로가 살기 위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맞는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시모가 바라는 방향대로 움직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처음엔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가 뒤에서 주입시키는 거짓말에 믿지 않았던 남편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혼자만의 상상으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까봐 각자 갈 길 가는 게 앞날을 위해서도 맞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한 거에 대해 똑같이 갚아주겠다면서 거부를 했었지만 본인도 많이 힘들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희 부부는 다음날 법원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갑자기 뜬금없이 이혼이라니. 아직 몇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있는데 말도 없이 이혼한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내일 법원은 절대 못 간다. 이제 와서 왜 또 그러세요?
저희는 이미 결정 지었어요. 번복할 생각 없고 이제 그만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뒤에서 이 사람한테 계속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만들게 하려고 악화시켰으면서 갑자기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저희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야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집안 자손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 보자. 솔직히 안 봐도 내 손자인 거 알고는 있는데 혹시 모르니 확실하게 하는 게 좋잖니?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유전자 검사하는 거 태아한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말을 들어서 저는 그런 거 안 할 생각이에요. 어머님은 그냥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고 속 편하게 생각하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님 손자라고 해도 지금은 달라질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계속해서 저를 의심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병들게 했는지 보세요. 이미 끝났어요. 이혼할 거고 다시는 어머님 집안의 며느리로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박씨 자손인가 보네. 재우야, 이혼 그거 좀 더 미루면 안 되겠니? 출산할 때까지만 버텨봐. 엄마가 원하셨던 거고 저는 이혼을 번복할 생각 조금도 없어요. 저 사람 뱃속의 아이가 내 자식이라 해도 저는 이미 감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함께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의심을 할 텐데 정말 마지막에 누군가 하나는 잘못돼야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 전에 저는 멈추고 싶어요. 그러니 엄마도 더 이상 저희 관계에 관여하지 마세요. 시작은 엄마가 했어도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엄마 덕분에 저희 결국 이혼하네요. 잠깐만. 왜 이렇게 성급하니? 서로가 다시 좋은 감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니? 시몬은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는 말에 상당히 불안해했어요. 원래의 계획은 둘이 갈라서게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자 시몬은 그래도 손자는 보고 싶었는지 이혼을 멈추길 바랐습니다. 본인이 원하던 걸 이루게 해주겠다는데 갑자기 반대를 하니 그 모습에 저는 더 화가 나더라고요. 시몬은 저를 붙잡기 위해 이번엔 반대로 남편을 설득했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와 오해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희는 이혼을 결정했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까지 하게 되었죠. 합의 이혼인 만큼 서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좋게 마무리를 지었고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한 공간에 남아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모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이 사람과 지금 이혼 서류 제출하고 오는 길이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혼했으니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집만 챙겨 나갈 거예요. 왜 이렇게 성급해? 뱃속에 있는 손자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네가 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땐 뱃속에 아이가 없었을 때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잖니. 오늘 서류 제출했어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3개월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구나. 재우 너는 끝까지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저번에 솔직하게 전부 털어놨었잖아. 며느리로서 받아주기 싫어서 이혼하게 만들려고 엄마가 전부 다 거짓된 말로 꾸며낸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계속 이럴 거냐고. 이제 그만하고 서로 다시 좋은 관계로 지내거라. 그게 그렇게 어렵니? 당연히 어렵죠. 이미 저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심스럽고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밖에 돌아다닐 때도 눈깔이 돌아가는 것도 신경에 거슬릴 정도라고요. 모든 행동들이 저에게는 이 사람이 끼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예전엔 저희들을 이혼시키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제가 저 사람이 의심스럽고 모든 행동들이 바람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요. 오죽했으면 집안 곳곳에 CCTV를 전부 설치해 놨겠어요? 엄마가 시작한 거 제가 마무리 짓겠다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그만하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 아이라 해도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 그래. 충분히 알아들었다.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가질 수 있잖아. 이거 오늘 너한테 주려고 온 거다. 그동안 내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한 것 같아 미안해서 하나 준비했으니 이거 받고 기분 풀어주면 안 되겠니? 요즘 젊은이들 슈퍼카라고 하면 환장한다면서. 이거 2억짜리 차키다. 사람 시켜서 주차장에 세워놨으니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우리 박씨 자손 품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일반 국산차 사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운전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차 꼭 타고 다녀야 한다. 어느 누가 2억짜리 슈퍼카 옆에 붙어 있을 수 있겠니? 주위에서 알아서 피하고 알아서 갈 테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꼭 이 차를 타야 된다. 그래야 뱃속에 있는 우리 손자를 지킬 수 있는 거야. 시애미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아, 이럴 거면 애초부터 잘하던가. 우리 집안 아이 임신했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해요? 이 차 주면 이 남자 저 남자 막 꼬시고 다니겠다. 니까짓게 2억짜리 슈퍼카가 가당키나 하냐? 너희 집안 수준을 생각해. 장모한테 배운 게 꼬리 치는 건데 슈퍼카 타고 다니면 꼬리가 나만 나겠어? 당장 키 내놔. 남편은 시모가 제 손에 쥐어준 차키를 빼서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밖으로 나가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데 시모가 남편을 말리기 위해 뒤쫓아갔고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밖에서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거실 창문 밖의 상황을 살펴보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갔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던 차에서 시모가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미 심각하게 파손이 되어버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슈퍼카 안에 타고 있던 남편을 외쳐 부르면서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심각하게 충돌해서 그런지 양쪽 문짝이 틀어져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 경비원분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해준 덕분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출혈도 심했던 남편을 무사히 꺼낼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오랜 시간 수술을 하고 병실로 옮겨졌지만 남편은 심각한 사지마비였어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었죠.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한테는 고가의 스포츠카가 몇 대 정도 있었기 때문에 운전하는 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사고가 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서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차에 심각한 이상이 있었던 걸 확인하게 되었다며 당시 사고 영상을 보여줬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천천히 밖으로 나가던 남편의 차가 갑자기 급출발을 하더니 엄청난 속도로 아파트 벽과 충돌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게 됐는데 그 차는 시모가 중고차 매장에서 구입한 차량이었어요. 문제는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침수 차량이었고 물에 잠겨 있게 되면서 전자계기판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게 된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시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차주의 변심으로 처분하게 된 차량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경찰분들은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았던 침수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 매장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차를 운전하게 됐다면 저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모는 이 모든 게 자기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오열을 하면서 땅을 쳤지만 이미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시모의 이기적이고 생각 없는 행동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고 남편과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몰래 병실 밖에서 남편의 모습을 봤는데 1년 전과 다른 건 전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네요. 시모는 아들 손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아들을 병간호하면서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벌을 받고 있는 중이죠. 저희 엄마의 건강검진이 끝나서 사지마비가 된 전 남편의 모습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병원 밖 벤치에 앉아있는 시모를 발견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만약 다시 과거로 돌아가 저희 부부 사이를 시모가 축복해 줬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테고 시모는 태어난 아들 손자를 품에 안아볼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의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의사 말로는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고 기적을 바라보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인 본인이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눈을 깜빡이는 걸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네요. 이런 가정을 만든 시모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의 행복을 빼앗아 버렸으니 그 고충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아들과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불행이 아닌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신우 결혼식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신우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댁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었어요. 저 또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던 게 아무리 남편의 동생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는 행동들이 눈에 거슬렸고 결국 듣고만 있던 남편은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하나뿐인 동생 결혼식이라고 뒤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챙겨줬었는데 그런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더 많은 걸 바라는 신우의 버릇없는 모습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들인데 그걸 감싸고 도는 시부모님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남편이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저도 옆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화내고 있는 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지만 할 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아무리 신우가 남편의 동생이라 해도 안 되는 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시댁 식구들의 화살이 저에게로 꽂혔고 남편은 원래 신우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줬었는데 갑자기 변한 태도는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원하는 걸 손에 넣지 못하니까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듣고 있던 저도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왜 전부 제 탓인데요? 저희 새 집에 이사 온 지 2년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을 왜 아가씨한테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형 로펌 변호사한테 시집 간다고 해달라는 걸 전부 다 해줄 순 없는 거잖아요. 로펌 쪽 근처에 아파트 많고 이미 그쪽에서 집도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내어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니까 로펌 회사와 가까워 욕심이 나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이 사람 또한 회사가 근처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한 끝에 이사를 했는데 저희 보고 나가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고집 부려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새언니, 오빠가 대단한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형 로펌 변호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줄 알아요? 집이라도 가까우면 그만큼 쉴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니까 다음 날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죠. 로펌 회사와 최대한 가까운 데 알아본다고 해서 집을 구한 게 차로 30분 거리예요. 퇴근 시간에 차 막히는 거 보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엄마가 오빠 좀 설득시켜주면 안 돼? 너희도 사정이 없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건 알겠는데 네가 그래도 오빠잖니. 동생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아니요. 설득시키려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줄 마음 없고 이 문제를 다시 입 밖으로 꺼낸다면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너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싫다는 거 계속 보채면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는 거라고. 거기에서 살다가 회사 근처에 집 나왔을 때 이사하면 되는 거잖아. 오빠는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어?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앞으로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새언니가 뒤에서 미리 손 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 부탁하면 거절한 적 없던 오빠가
이렇게까지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건 새언니가 뒤에서 거절하라고 미리 얘기했겠지. 아가씨, 저희 입장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간 이유는 그곳에 초중고 학군이 몰려 있어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회사와도 가까우니까 저희 상황에 맞게끔 이사한 건데 아가씨가 바꿔달라고 해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 회사 출퇴근도 그렇지만 애들 학교 문제가 제일 심각해진다고요. 이미 자리 잡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당연히 아가씨 오빠라 해도 거절하지 않겠어요? 아가씨가 결혼식 올리고 아이를 가진다 해도 학교 갈 때까지 아직 시간 충분한데 벌써부터 이러는 거 나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억지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우의 버릇없는 행동에 불만을 터뜨리자 시모는 자기 딸한테 화를 냈다며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눠봤자 좋을 거 없다면서 결혼식 전에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남편의 뒤를 따라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신우가 억지 부린다는 걸 시부모도 모르는 건 아닌데 변호사 사위 들인다는 거에 들떠서는 신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남편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럴 때면 정말 정 떨어진다고 결혼식 전에는 어떠한 전화도 받지 말라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전에 시모와 신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도 받지 않았어요.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았고 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연락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한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고 가족들과 저녁 먹고 있는 시간에 신우와 시모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남편은 신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했다는 거에 화가 잔뜩 올라 현관문을 확 열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이 넘어갔지만 그렇게까지 화를 낸 적은 처음 봤었는데 시모와 신우도 남편이 무섭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는지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눈치가 없는 건지 이왕 온 거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신우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온 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제 허락 없이 왜 함부로 집에 들어오세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면 제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오빠한테 먼저 전화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냐고. 애들 밥 먹이고 재워야 하니까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나가줘. 나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동생이라 해도 개념 없이 행동하면 더는 못 참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너랑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마음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는 결혼식 날 가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들 판단해. 대단하다, 대단해. 네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어? 평소 같았으면 동생이 뭐 하나 부탁해도 다 들어줬는데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누가 봐도 옆에서 입김을 계속 불어넣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겠지. 네가 그동안 엄마한테 소리친 적 있어?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 네가 엄마한테 큰 소리 친 적 그동안 살면서 있었냐고. 없었잖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로밖엔 안 보이는데 평소 같았으면 이 집 넘겨달라고 했으면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행동했을 텐데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내 아들이 이 정도로 경기를 일으키면서
싫어하는 거니?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집 시세대로 주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희들은 이미 새 집에서 2년을 넘게 살아왔고 어디서 살던 그게 상관없지만 얘는 입장이 다르잖니. 이제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처음 시작하는 신혼집이 제일 중요한데 거리가 멀어서 생활상 불편함이 생기면 그로 인해 서로에게 불만이 쌓일 수도 있는 거라고. 어제 내 사이가 일하는 로펌 회사에서 신혼집까지 출퇴근 시간을 확인해 봤는데 서울 시내권이라 조금만 늦어도 차가 엄청 막히는 구간이더라. 본면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게 뻔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까지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화를 내야 되겠어? 이런 감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고 살 거니?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 사정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회사도 문제지만 아이들 학교 문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희는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저희가 계속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꺼내놓는데 저희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해보려고 생각은 해봤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식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더 이상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맞네. 새언니가 옆에서 오빠 꼬드긴 거 맞네. 엄마도 말하는 거 봤지? 오빠가 내 말 거절할 사람이 아닌데 새언니 태도를 봐봐. 이 집 절대 뺏기고 싶지 않다는 저 눈빛을 보면 답 나오잖아. 옆에서 우리 오빠 구워 삶았겠지. 오빠,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정말 안 들어줄 거야? 나랑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은 거냐고. 동생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행동할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남편은 신우의 억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신우가 남편한테 부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었지만 이번에 요구했던 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단호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자 신우와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 생긴 분노는 저에게 전부 돌아왔어요. 제가 한마디로 나쁜 여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옆에서 남편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고 별거 없는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여줬는데 눈치껏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시모와 신우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사를 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저도 남편 옆에 서서 반대를 했다는 거에 시모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없는 집안 내 아들과 결혼 허락해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따라야지.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불만을 꺼내? 시애미가 좋게 얘기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지? 네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게 만들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얘기했지? 눈치껏 행동하라고. 앞으로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게 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여기까지 힘들게 걸음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똑바로 처신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한다고 해결되는 줄 알아? 네가 한 행동에 대해 나는 기억하고 있을 거고 그 뜻에서 용서 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똑똑히 기억해라.
두 모녀는 저에게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를 노려보고 있었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했던 말들은 분명 제가 앞으로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을 해주는 거였지만 남편이 옆에서 지켜줄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건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서로는 결혼식 전날까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남편과 함께 예식장을 가게 되었는데 잠시 뒤 식장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어요. 저희 부부는 집에 혼자 계신 엄마를 모시고 결혼식장에 참석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 엄마 혼자 지내셨기 때문에 예식장을 같이 가게 되었던 건데 식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본 시모가 저희 엄마를 안 좋은 시선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모가 왜 안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도 안 받아주는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부조를 내려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건네줬는데 그 순간 엄마의 부조를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이리 줘봐라. 뭐야? 사돈, 지금 이걸 부조라고 낸 건 아니죠? 아니, 돈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혹시 잘못 넣었나 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기본 100 아니에요? 왜 80만 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평범한 결혼식도 아니고 내 딸이 대형 로펌 변호사와 결혼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왕 쓰는 거 100만 원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결혼식 시작부터 기분 잡치게 하려는 건지 정말 너무하시네. 네가 이런 건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미리 사돈이 얼마를 부조할 건지 확인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다. 그때도 눈치 없이 행동하더니 지금도 하는 짓 보면 앞으로 시집살이가 순탄치만은 않겠다. 부조도 적은데 옆에서 몸으로라도 제대로 때워. 일가 친척들 오시면 상냥하게 인사 잘 드리고 인사 다 끝나면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눈에 띄지 않게 저쪽 구석에 박혀 있어라. 쓸데없이 나대지 말고 내가 부를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거라. 누구 닮았나 했더니 사돈을 똑 빼닮았네요.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 봉투 이리 내놓으세요. 장모님, 부조할 필요 없으니까 서로 넣어두세요. 부조는 사람 마음인 거고 상황에 맞게 하는 건데 엄마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부조하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진짜 기분 나쁘네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부조 들어온 걸 다시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그냥 20만 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깔끔하게 100만 원 맞춰주면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좀 더 달라고 했던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게 남 결혼식도 아니고 우리 집안 막내딸의 결혼이잖아. 너 정말 끝까지 엄마 실망시킬 거야? 동생 결혼식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족한테 상처 주는 행동 더는 못 참겠어요. 솔직히 별로 오고 싶지도 않았었는데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고 한 번뿐인 동생 결혼식 축하는 해줘야 할 것 같아 어렵게 온 자리인데 장모님 앞에서 부조봉투 빼서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엄마가 너무 창피해요.
장모님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기분이 어떨지 엄마는 전혀 생각 못 하시죠? 이 돈 다시 돌려드릴 거고 부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장모님, 저희는 저쪽으로 가시죠. 시모는 돌발 행동에 저도 정말 많이 놀랐던 게 저희 엄마가 축의금으로 내민 봉투를 옆에서 가로채더니 80만 원만 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 모습이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의에서 한참 벗어난 시모의 행동은 남편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저희 엄마의 부조금을 다시 빼서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신우 결혼식 전날까지 갈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참석하지 않는 것보단 얼굴이라도 비춰야 뒷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어렵게 자리에 참석했던 건데 저희 엄마한테 상처를 주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시모는 저와 엄마를 노려보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저희 쪽으로는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엄마는 남편한테 가지고 있던 돈이 현금으로 80만 원밖에 없어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챙기지 못했는데 100만 원 채울 걸 그랬다고 좀 전에 상황들이 전부 엄마 탓인 것 마냥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엄마의 말에 시모는 100만 원을 맞춰줬어도 더 큰 돈을 바랐을 거라면서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며 시모와 어떤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았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제서야 엄마도 돌아가는 상황을 대충 알게 되었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이 끝난 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식장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저와 엄마를 불러 피로 현장으로 향했어요. 시모와 신우가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남편은 여기까지 힘들게 와놓고 밥 한 끼 안 먹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저와 엄마를 모시고 피로 현장에 들어서려는 순간 시모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손을 내밀면서 가져간 부조금을 다시 내놓으라고 인상을 쓰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런 시모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낸 축의금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식사 한 끼 하는 거 가지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이 결혼식 무사히 끝내고 싶으면 저 그냥 놔두시라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거든요.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도 그냥 막 나갈 거예요. 간단하게 먹고 나갈 거니까 비키세요. 너 결혼하더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엄마한테 대들 수 있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냥 아쉬워서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80만 원 부조보다 100만 원 맞춰주는 게 보기에도 좋으니까 부탁한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니? 그리고 사돈이 준 80만 원 네가 도로 가져갔잖아. 나도 너랑 아까 그 일 있고 나서 결혼식 내내 기분이 좋았는 줄 알아? 사돈이 생각 없이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 20만 원 아껴서 국 끓여 먹을 거예요? 아무리 없이 산다지만 축의금 아끼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경조사비 100도 안 내놓고 무슨 밥을 달래? 지금 당장 20만 원 채워서 다시 100만 원 가지고 오지 않으면 피로 현장은 출입할 수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로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도 필요 없어. 나는 앞으로 내 변호사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며 살 거다. 어차피 너희들 있어봤자 아무 쓰잘머리 없는데
차라리 큰아들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낫지. 집 그거 꼴랑 바꿔달라는 것도 엄청 싫어하더니만 축의금 100만 원 맞춰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큰 며느리 너가 들어온 뒤로 좋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주 밉상이다, 밉상. 시모는 피로 현장에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엄마와 저희 부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피로 현장이 조용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100만 원을 채워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다면서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자며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시모의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시모가 저희 엄마를 강하게 밀쳤는데 하필 필요 현장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와인잔이 떨어지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엄마는 뒤로 넘어짐과 동시에 깨진 와인잔에 손이 그대로 찢어지는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이면 안 될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엄마를 일으켜 세워드리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엄마를 부축해 일으켜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신랑 측 사람들이 엄마와 뒤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전부 기립하더니 엄마 앞으로 뛰어왔어요. 저희 모두는 그 광경에 당황스러웠었죠. 알고 보니 엄마를 부축했던 그 사람은 신우가 결혼할 남자의 로펌 회사 대표였고 신랑 측 사람들은 전부 변호사였기 때문에 대표의 얼굴을 보고 전부 기립해서 엄마 앞을 뛰어 달려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로펌 회사 대표가 왔다는 소식을 접한 신우와 신랑이 저희 앞으로 뛰어 달려왔어요. 그런데 엄마의 한마디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시모와 신우는 말도 안 된다며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넘어진 엄마를 부축해준 로펌 회사 대표는 엄마와 예전에 과는 달랐지만 대학교 친구 사이였고 최근에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표라는 분이 필요 현장으로 걸어오면서 시모가 보인 행동들에 대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위를 살피더니 신우 신랑에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신우의 예비 신랑은 대표의 한마디에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김변은 사건 해결 능력이 탁월하니 이번 건에 대해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직접 부탁하는 걸 거절하지는 않겠지? 내가 직접 나서길 바라는 건 아니지? 자네가 직접 이 사건을 정리해준다면 앞으로 자네가 받을 혜택은 더 많아질 걸세. 결혼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걸 내 눈앞에서 전부 목격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말이지. 이번 일에 대해선 자네 말고도 처리해줄 사람은 많지만 내가 자네를 택한 이유는 누구보다 내 편에 서서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해줄 것 같아 부탁을 한 거니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나도 내 친구가 이 결혼식에 참석해 있을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라 친구가 넘어진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너무 놀랐거든. 아니, 제 사이가 다니는 로펌 회사의 대표시라고요? 그리고 안사돈과 친구 되는 사이고요? 아이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해서 잠깐 실수를 했나 봅니다. 잠깐 서로 오해가 있다 보니 일이 좀 생기긴 했는데 별일 아닙니다. 이 정도 일로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들 일인데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위가 저를 상대로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면 서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어요. 그건 이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말이잖아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겠죠. 저는 일적으로 김변한테 부탁을 한 건데 만약 거절을 한다면 저도 그 다음 일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회사에서 그래도 아끼는 사람 중 한 명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제 친구가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그걸 지나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제 사람을 일적으로 지시를 한 거니 거절을 한다면 더 이상 제 회사를 다닐 수는 없겠죠. 법적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엄마도 신우의 신랑 로펌 회사의 대표가 친구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셨지만 그 회사 대표라는 건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마주치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로펌 회사 대표는 신우 신랑에게 저희 엄마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이 상황이 상당히 껄끄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비 장모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 안 좋은 모습들을 꺼내서 법적 승소로 이끌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었죠. 옆에서 신우는 저희 엄마 편에 서서 변호하지 말라고 했지만 대형 로펌 회사에 들어가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라서 신우 예비 신랑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신우 예비 신랑 측 부모님들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로 인해 결혼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모는 예비 사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이 모습을 신우 예비 신랑 식구들이 전부 다 보게 된 터라 파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저희 엄마는 로펌 회사의 대표분께 양해를 구해 다른 변호사를 소개받아 시모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신우는 파혼을 당하게 되었고 이 문제 또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안 보며 살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니 어쩌겠어요.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엄마가 대형 로펌 대표분과 친구 사이였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경험하게 되네요. 이래서 항상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나 봐요. 사람 앞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낳았는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